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영화 이해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화와 정치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와 역사, 정치 등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조폭 영화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장르, 그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와 정치 그리고 폭력 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후반이었다. 6.25 전쟁과 함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실정이 영화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 것이었다. 민주주의 열망 속에서도 계속되는 군사 독재와 민주화 과정을 거쳤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90년대 중반 이후 비로소 다양한 목소리가 영화에 등장하는 계기를 만든다.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만이 영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영화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영화 역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저게 반동새끼!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려왔지 않아? 농장 지공백지는 놈아!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려왔지 않아? 김서중지! 조선노동당 맞아! 경야는 저우사령관 김정일 장군 맞아! 예, 한국 영화는 대략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략 1980년대 이전, 1960년대나 70년대 영화들은 말하자면 어떤 개인적인 창조력 또는 어떤 개인적인 만족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영화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것들은 그런 어떤 반공이라든지 어떤 사회 그 분위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 말하자면 좀 긍정적인 그 분위기, 명랑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그 영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반공 영화라든지 문예 영화라든지 어떤 코미디 같은 영화들, 이른바 어떤 건전한 영화들 또는 어떤 그 정부 시책이나 정책에 잘 호응하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선도할 수 있는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략 한 1980년대를 거치고 한 90년대 단계에 이르는 쪽에서는 정책이 필요로 하는 영화, 어떤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능하는 영화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대중적인 재미를 더 우선하게 되는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모키고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70년대까지 문예 영화는 한국 영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원래 문예 영화라는 개념은 일본 영화에서 그대로 가져온 용어 중 하나였다. 문학작품을 각색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일본에서 문예 영화로 불렀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키야. 유치원에 잘 다니냐? 문예 영화들은 시대를 비판할 수 없게 만드는 검열 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영화 장르였다. 문예 영화들은 군사 정권의 보호를 받으며 착실히 성장해 나간 것이다. 잘했다. 그 아저씨 참 마음 좋게 생겼지? 또한 국내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해야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상을 타기 쉬운 문예 영화를 지원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 내가 사랑방으로 놀러 가면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여준답니다. 군사정권의 통제하에서도 용기 있는 감독들에 의해 문제작들이 탄생된다. 특히 이만희 감독은 삼포 가는 길 등을 통해 이념의 혼재 속에서 이념을 초월한 화합의 세계를 그려나간다.
직접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예술적 상징성으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다. 감독은 눈밭에서 노래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계층과 세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세상을 만들어낸다. 한갑주가 197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영화는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적인 정치적 상황과 함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영화계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이 자연스럽게 영화계로 진출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며칠 동안 계속 밤일을 했더니 애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요. 네가 사장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재단 사고는 나도 같이 일 못해! 뭐? 근로조건이 뭐가 어떻다고? 미친놈들 배부른 소리하고 다 부러졌네. 박광수 감독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내놓았을 때는 이른바 참여 경향의 영화들에 대한 억압과 제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때였다. 이후 새로운 한국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한국 영화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인지 사라지더라도 후손들은 역사는 국가와 민족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정체성은 현재적인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성되지만 이 경험 세계 자체가 과거의 체험에 대한 기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개인적일 수도 집단적일 수도 있다. 역사란 집단적인 기억을 개인화하고 개인적인 기억을 집단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민족적 역사를 자신의 기억으로 수용하는 행위다. 추상적인 집단적 역사가 나의 개인적인 의미 세계로 들어오며 주관화되는 것이다. 한편 역으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예컨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최근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의 쓰라린 기억을 되새겨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유와 함께 사회적인 발언의 통로가 폐쇄되어 있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개인적 기억이 비로소 사회적인 논의로 확장될 수 있었다.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집단적 정체성의 유지 및 확장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억의 기록, 대화, 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계와 작용을 우리는 기억의 정치라 한다. 기억이 정치적인 이유는 수많은 과거의 사실들 중 어느 것은 기억되는 반면 어느 것은 잊히는 등 선택과 은폐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배 질서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과거는 기억되거나 말해지지 않도록 강제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과거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인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기억과 망각은 결코 과거로부터 순조롭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기억이 말해질 수 있고 말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오늘날 문화정치의 장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영화는 정치적인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80년대와 같이 활발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80년대 영화들이 경직된 시각 속에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금의 영화들은 과거의 시대를 풍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감독들의 시선 역시도 자유로워졌다. 2004년 효자동 이발사가 독재 정권 시대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90년대 영화들처럼 비판적인 시선을 찾아볼 수는 없다. 오히려 영화는 블랙 코미디의 모습으로 관객에게 진지함보다는 웃음의 미학을 선보인다. 면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카카.
기억의 정치는 역사를 관통하며 현재적인 사회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이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조차 억압됐던 정치적 사건을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발언을 시도함으로써 영화를 통한 기억의 정치의 일면을 보여준다.誰でも死んだら굳었던 네 어인옷으로 곰이 밑을 넘어온다. 한방 못다 아이가. 기억의 정치에 있어 무엇이 말하여지는가라는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말하여지는가라는 문제다. 이것은 영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얼핏 정치와 무관한 영화 같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심도 깊은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다. 특히 영화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2시간 내외에 내러티브로 재구성하여 시각화한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기억의 정치가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텍스트다. 시내 총장도 몰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말이야. 그래서 저 국방장관 합참 의장한테 연락해 바로. 참모총장들하고 해군공군 또 연합사 부사령관. 최근 한국 영화에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영화의 극화를 통해 과거는 화려한 스펙터클로 변모되고 기억은 상상적 현재로 구성된다. 역사 영화는 과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다. 따라서 역사 영화가 단지 과거 역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배경과 소재는 과거의 것이지만 영화가 표현하는 사건과 정서는 현재 경험의 그것과 호응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 시대의 특정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이야기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연결되어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이다. 역사 영화는 우리의 지극히 현재적인 경험을 자극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효과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태극기 휘날리면은 우애가 돈독했던 두 형제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비극적 과정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사, 가족사, 민족사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스펙터클과 뒤섞여 극적으로 표출된다. 남과 북으로 갈린 이데올로기 갈등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다. 이런 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는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한국 사회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가족애를 돈독히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역사 영화는 때로 인간의 애국심 등 인간 사회의 본연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2005년 발표된 곽경택 감독의 태풍은 탈북자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냉전의 유산을 추적한다. 태풍은 국제정치의 모순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취하는 역사 영화의 일종이지만 스타 배우를 기용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특별 효과를 극대화하여 화려한 스펙터클을 창출함으로써 현대 대형 오락 영화 감각에 부응하려는 면모를 보인다. 동시에 우정, 애국심과 같은 본연적인 도덕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기도록 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 역사 영화의 형식을 띠지만 대중의 영화 감각에 상응하기 위한 표현적, 이념적 장치가 곁들여진 것이다. 현존하는 폭력의 위험을 오락화하는 영화는 종종 사회적 경험을 탈정치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연결된다. 흔히 조폭영화라 불리는 집단 폭력배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일군의 한국 영화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영화들은 남성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나타난다. 생긴 걸 보세요. 중국이야. 진짜. 자, 2001년 5편의 흥행 영화가 공통적으로 조폭이라는 소재를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5편의 영화들이 각각 친구와 학교, 수학여행과 종교라는 독특한 소재를 갖고 있지만
조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된 것도 당시의 유행을 반영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범죄 폭력물과 코미디 폭력물 모두 집단적 폭력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 사회문화적 현실을 풍자하는 성격이 크다. 아마도 이 점이 암울한 도시공간과 비극적인 인간 속성을 파헤치는 정통 누아르 영화와 구별되는 점일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조폭 영화가 대중적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건달들의 유머러스한 폭력이 관객들의 불만을 대리만족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 조폭 영화의 주인공들은 혐오스럽지 않으며 서민적인 영웅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조폭의 세계를 우리 사회에서 조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구조 속에서의 그 조폭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라든가 조폭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치와 결탁되는 어떤 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탐구는 전혀 없었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는 그 조폭 세계를 굉장히 희화화시켜서 그냥 우스갯대상으로만 삼는 면이 강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만 해도 조폭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면 조폭 검은 그 양복을 입고 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무섭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제 우스운 사람들,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이 정도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조폭 새끼를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폭력이나 욕설 같은 것조차도 너무나 흔하게 영화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시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고. 야, 뒤집으면 어떡해? 또한 조폭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깡패와 엘리트 인물과의 공정관계를 한국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넘버 3에서 국가 질서에 따라 범죄를 처벌해야 할 임무를 지니지만 실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마동팔 검사와 조폭의 일원이지만 서민과 다를 바 없이 일상의 기쁨과 갈등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태주는 일종의 역설적인 공모관계를 이룬다. 엘리트와 일반 서민과 깡패의 구분이 흐려지는 과정에서 관객은 웃음과 공감을 느끼게 된다.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하늘 건 이를 딸.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통달했다는 뜻이야. 잘했었나? 그래. 너는 별일 없나? 요즘에 건스럽다. 한편 2001년 발표된 곽경택 감독의 친구에서는 비록 사회적 위치는 적대적이지만 서로 진정한 우정을 공유하는 준석과 동수의 관계가 돋보인다. 즉 선과 악의 구분이 흐려진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풍자하면서 웃음과 감동을 통해 그러한 모순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대중적 욕구와 적절히 호응하고 있다. 우리도 있다. 유아파 건달이라고. 우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가 급성장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이것은 한국 영화의 양적 확대 및 산업적 합리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영화의 미학적 감수성 역시 세련돼졌다는 것이다. 영화의 미학적 감수성은 대상을 영화화함으로써 형식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출하는 능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의 미학화는 영화의 새로운 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얼핏 일상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료하고 진부한 세계인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일상에서 벌어진다. 이거 먹을래? 귤 샀어요? 사랑, 기억, 망각, 다툼, 죽음, 질병 등 우리의 사적인 일상의 이야기들은 역사를 엮는 날실과 시실인 것이다. 일상을 영화로 담아내려는 노력은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인들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었다. 그런데 일상의 세계는 한국 영화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과거의 주류한 현실보다는 그것을 깨기 위한 극적 사건이 영화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극적 사건은 즉시적이고 과장된 쾌락을 유발한다. 한편 일상성의 의미에 천착하는 영화는 즉각적인 재미보다는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어낸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한국의 젊은 감독들은 일상을 직접적인 영화의 대상으로 취하는 전략을 통해 일상의 미학과 일상에 내재한 정치성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였다.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은 일상의 지속과 탈출의 긴장을 마치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의 리듬으로 담아낸다. 현실의 부조리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추적되기보다는 등장인물의 일상 속 긴장 어린 침묵과 냉소적인 좌절로 표출된다. 그것 역시 등장인물과 적당한 거리를 둔 위치에서 담담하게 표현된다. 이는 아무것도 말할 것 없는 일상이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중첩지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을 재현하는 영화가 가장 비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귀엽지? 조 차장님한테야 뭐든지 귀엽죠. 예쁘네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것처럼 영화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기록의 형태로 남겨질 때 무엇이 기록되어져야 하고 무엇이 기록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의도인 것이고 그 의도가 바로 정치라는 형태로 정치적인 것의 모습을 띠면서 영화 속에서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락이라는 요소도 이 정치와 역사 그리고 영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중적인 오락의 형태로 가볍게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무엇, 텍스트 속에 분명 누군가의 의도,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역사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점을 미뤄볼 때 이 오락적인 형태야말로 가장 대중에게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쉽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다음은 영화계 현장을 소개해주는 코너, 대중영화 산책 코너인데요. 오늘은 영화 가을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추모비를 세우고 거기에 공원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고 라는 취지에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웬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봤습니다. 그 비싼 땅을 왜 돌리냐고. 이건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제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곁에 있는 연인이 곁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소중한지를 저희 영화를 보면은 더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상처를 입은 인물들인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슴 깊이 사랑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뭐 연인과 헤어져 본 분들이라면 더더욱 우리 영화를 보시면 더 많은 걸 이렇게 가슴 깊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예쁜 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장소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즐기지 못하고 많이 바라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
아무래도 저는 불영사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영사 절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 절도 너무 좋았고 그때가 마침 저희가 영화 배경은 모두 가을이지만 사실은 촬영을 이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불영사를 찍을 때쯤이 가장 또 아름다운 가을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맞아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이렇게 덮고 넘어가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용서받고 넘어가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제 그런데 좀 분노하고 했던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영화로나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 삼풍백화점 사고 같은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 공개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가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야, 이제야! 프로포즈가 너무 후진 거 아니야? 손 닿으면 닿을 듯한데 모든 게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는데 별로 힘이 안 들어서 너도 좋아할 것 같고 같이 한번 와볼까 해서. 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마을들은 꼭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왜 자꾸 마주치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그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잊은 적 없는 걸 그녀는 알고 있겠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 2시간에 걸쳐서 영화와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화와 정치, 역사, 주체와 타자의 문제, 그리고 폭력과 오락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영화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